사실 뭐 저희가 이거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옥의 설계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한옥에서 그 그리는 도면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대략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아니면 한옥의 도면 자체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예, 그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요.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도면을 좀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만약에 혹시 이제 집을 짓게 되면은 그 설계를 의뢰하고 그리고 설계 도면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는 설계를 할 때 계속 설계자와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면을 계속 하게 될 텐데 도면 작업을 하게 될 텐데 도면을 어느 정도 그래도 보셔야지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혀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모든 작업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캐드상의 도면과 말게 별도로 이렇게 이제 그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링 하기는 해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건축주분들 같은 경우는 도면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집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집에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가구가 짜여졌는지 어떤 창호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외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3D 프로그램을 요즘에 많이 활용을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외형뿐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잘라서 보면은 위에서 이제 집을 내려다 볼 때 소위 말해서 평면이죠.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고 요렇게 자르면은 단면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예, 단면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굳이 캐드 도면을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이제 이런 3D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은 웬만큼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쨌든 캐드 도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캐드 도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3D 작업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 그것만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한옥에서 어떤 도면을 작도를 하고 그리고 그 도면의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면의 종류들을 몇 가지를 좀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앙시도, 지붕 평면도. 대충 이름만 봐서도 어떤 도면인지는 대략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죠. 배치도, 그 땅이 있고 그 땅 집이 어떻게 앉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도면,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배치도가 있을 거고, 평면도,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지붕은 아니고요. 한 예를 들어서 높이를 한 1m 간격, 그러니까 바닥에서 1m 간격으로 칼로 싹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러면은 각 실의 공간 구성이 다 보이겠죠. 그런 걸 평면도라고 할 수도 있고, 인면도는 이렇게 건물을 서서 봤을 때 보이는 모습이 있죠. 정면에서 봤을 때, 뒷면에서 봤을 때, 좌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집의 형태가 뭐 굉장히 다양하면은 여러 군데서 끊어서 인면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단면도. 단면도는 예를 들어서 이 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칼로 싹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는 손방향으로 싹 잘랐을 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둥과 보와 동자주와 또 종보와 대공과 종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 집의 구조, 그 집의 구조를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도면이 단면도입니다. 근데 그 단면도는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는 방향에 따라서 종단면도, 횡단면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앙시도는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위로 이렇게 쳐다본다고 했을 때 밑에서 위를 쳐다봤을 때 보이는 면 있죠. 그 부분을 앙시도라고 하는데, 앙시도를 보면은 지붕 가구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지붕 가구를. 그 다음에 지붕 평면도, 이건 거꾸로 정말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지붕 모양이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지붕 평면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 번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배치도 문제예요. 배치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완성된 후에 하늘에서 내려다 본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땅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땅이 있고 그 땅에 집이 어떻게 앉혀 있는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지에 접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인접 대지 경계선, 그러니까 옆에 집 땅이 있죠. 옆에 집 땅과의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건물이 어떻게 앉아 있는지, 그 거리, 그 다음에 대지 경계선과 건물과의 관계, 그 다음에 건물의 외부 사항들, 뭐 대표적으로 조경이라든가, 뭐 요즘에는 다 이제 설비를 해야 되니까 정화조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배치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집의 방위, 건물의 지붕 모양,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집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남향을 하고 있는지 서향을 하고 있는지 동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건물들을, 이런 정보들을 이 배치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 배치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축적, 뭐 축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실제 1대1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뭐 100분의 1이든 뭐 50분의 1이든 60분의 1을 축소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축적과 방위를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건물과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근데 뭐 도면은 다 요즘에 다 밀리미터로 사용하니까, 만약에 이제 도면상에서 900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0.9, 3000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3m죠. 그렇죠? 3000mm는 3m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지붕의 형태, 팔짝집인지 맞배집인지 우진각집인지 또는 뭐 모임 지붕인지, 그런 것들을 배치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배치도의 사례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요거 사용하는 자료는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책자가 따로 있는데 그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자료들은 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입니다. 저작권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요 집을 보면 아까 배치도에서 요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는 방위 개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집이 어느 방향으로 앉아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빨갛게 네모로 되어 있는 요거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지붕의 형태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요 집은 맞배집입니다. 맞배집. 요거는 팔짝집이겠죠. 네, 요 집은 팔짝집이고요. 요 정부는, 요 치수는 간격, 거리, 요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120분의 1로 축적한 그림인데요. 배치도를 딱 봤을 때, 아, 집이 어느 방향으로 앉아 있고, 지붕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요 어디 보면은 뭐 정화조 같은 것도 있어요. 도로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1.5m 도로이고, 1.5m 도로, 요게 우리 땅 경계선이에요. 요렇게 되어 있고, 정화조도 있네요. 그렇죠? 정화조도 여기 심어 있고, 요런 정보들을 배치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의 의미는요, 완성된 건물을 일정 높이,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한 1m 정도 딱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실내를, 그러니까 아까 배치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지붕 평면도 같은 경우는 완전 집 위로 올라가서 밑을 내려본다면은, 평면도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긴 보는데 실내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과 시공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작업할 때 배치도를 먼저 작업을 해요. 당연히 향을 먼저 봐야겠죠. 집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평면 작업입니다. 평면 작업하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방을 몇 개를 둘 건지, 방의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 화장실을 만들 건지, 어디다 둘 건지, 몇 개를 둘 건지, 뭐 거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평면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용하시는 분들, 건축주분들,
이해관계가 1차적으로 결정되는 그 도면이기 때문에 평면 작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평면도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첫 번째 각실의 크기, 방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화장실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거실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방과 거실과 화장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평면도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정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당과 각실의 관련성, 특히 이제 한옥 같은 경우는 마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 아파트 같으면 평면만 사실 필요하고 배치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겠지만 한옥 같은 경우는 이제 마당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이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각실과 마당과의 관계, 그리고 마당의 방향으로 창호 구성과 방문의 크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실내 재료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은 어떤 재료로 마감을 할 건지, 거실이 있으면 거실은 어떤 재료로 마감을 할 건지, 저희 이 사무실처럼 우물마루로 할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강마루도 있을 수도 있고 강화마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마감 재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마감 재료를 평면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의 사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빨갛게 이제 이렇게 표시된 이렇게 있는데 마당이죠. 일단 예, 앞마당이 있습니다. 앞마당이 있고 이 부분은 뭘 것 같습니까? 마루. 그렇죠. 대충 마루고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거실이 되겠죠. 네, 방이 있고 방이 화장실 하나 딸려 있고 방이 있고 화장실 딸려 있고 방이 있고 화장실 딸려 있고 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안방이 있고요. 여기도 방이 있습니다. 문간방. 여기가 이제 주출입구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들어와서 되어 있고, 요런 거를 보면은 이제 치수 있죠. 이렇게 치수선을 이렇게 빼놓는데, 이 치수선을 보면은 방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요 크기는 총 3600입니다. 12자죠. 예, 12자 되고, 요렇게 끊으니까 요 부분이니까 1800에 900이니까 2700입니다. 여기는 요 가리가 요 크기가 2700. 요 크기는 여기는 3500. 예, 요런 치수도를 통해서 방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참고로 그 조선 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크기가 8자였어요. 2400, 그러니까 2m 40, 2m 40. 8자. 요게 보통 이제 한 칸 일반적인 크기였는데 요즘에는 이거 가지고 다 작죠. 일단은 옛날에 없던 각종 뭐 냉장고도 들어와야 되고 뭐 농도 들어와야 되고 사람의 키도 커졌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는 뭐 8자보다 9자, 10자씩도 쓰고 크게 쓰면 뭐 12자씩도 쓰고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면도는 기본적으로 도면이 많겠죠. 물론 뭐 단면도도 집에 복잡하면은 평면도는 뭐 하나겠지만은 단면도는 뒤에 나오니까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인면도는요 건물의 외관을 동서남북의 각 면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장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정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정면도라고 보통 그래요. 그냥 정면도, 뒤에서 봤을 때 인면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4개의 인면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보시면은 당연히 밖에서 보니까 창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벽면이 어떻게 분할 구성되어 있는지, 뭐 지붕의 재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체적인 크기나 뭐 재료명 같은 것도 당연히 기입이 되어 있겠죠. 지붕의 형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면에서 봤을 때 팔짝 지붕인지 납배 지붕인지 우진각 지붕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요거는 아까 봤었던 배치도에서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배치도에서도 다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창호도, 창호의 크기라든가 창살의 모양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띠살창을 많이 써요. 지금 저희 사무실 같은 것도 다 띠살창이거든요. 전부 다. 이런 건 이제 정자살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를 이제 완자살이라고 많이 하고, 이런 거는 뭐 이 창호 크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문은 아니에요. 문은 아니고 이제 창인데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작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그 건물의 창호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면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정면도 사례인데요. 이게 도면은 실제 사례입니다. 도면은 실제 사례고, 정면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일단 이 집은 여기 중방 밑에까지 다 화방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화방벽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이제 사고석이나 그다음 위에는 이제 전돌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까만색 그 벽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통 벽돌인데, 그런 벽돌을 많이 사용을 해서 화방벽을 구성을 하고 그 위에 벽면, 그다음 창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이거는 건물 바깥쪽에서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당에서 안채 중간을 보면은 또 다른 인면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건물의 창호, 벽면, 쓰인 재료, 지붕의 형태, 그 다음에 어떤 재료들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도 파악할 수 있죠. 뭐. 물론 단면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단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면도는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도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끊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만약에 일자짜리로 하나를 딱 지으면은 뭐 단면이 간단하겠죠. 근데 만약에 일자짜리라고 하더라도 물론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대청 부분은 기둥이 없는 오량으로 하고, 방 같은 경우는 코주가 하나 서 있는 오량으로 한다면은 단면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코주가 서 있는 쪽에 하나 자르는 단면, 그 다음 대청에서 한번 자르는 단면. 어쨌든 그 집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도면이 단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자르면은 종단면도고, 옆으로 이렇게 길게 자르면은 횡단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건물의 바닥 하부와 기초 방식. 어떻게 되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사례 도면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주초 밑에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 그러니까 건물 내부의 높이뿐만 아니라 이제 용마루까지 높이까지 알 수가 있겠죠. 한옥의 구조 형식, 이런 것들을 다 단면도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면도의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부분에서 처음 보시면 이게 어떤 그림인지 잘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요 위에 보면 있죠. 요걸 키맵이라고 그러는데, 요 선이 있으면은 이 집을 요렇게 자른 도면이 이 도면이라는 뜻입니다. 보실 때. 아까 윗부분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요 부분은, 요건 인면도잖아요. 어디에서 본 인면도냐? 요 부분에서 본 인면도라는 거예요. 항상 도면을 보실 때 요 윗부분을 보시면은, 어느 부분에서 본 건지, 어느 부분에서 자른 건지, 그런 부분이 다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확인하시고, 요렇게 보시면은, 도면을 보시는데,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요 단면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자른 단면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단면. 그렇게 잘랐고, 이쪽을 본 거예요? 이쪽을 본 거예요? 요렇게 본 거죠. 요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네. 예. 네. 그렇게 도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일종의 요 부분은 단면이 보이지만은 요 부분은 인면이 보이죠, 그렇죠? 마당을 사이에도 그렇게 자른 거니까. 그래서 요 건물도 요 부분은 사실 인면이에요. 예, 요 날개체 부분은 단면이 되는 거고. 예. 보시면은 높이 다 보이시죠? 용마루까지 높이가 4,510이다. 이렇게 높이 보이고, 아까 제가 기초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바닥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바닥도 보면은 여기 다 표시되어 있어요. 잡석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와이어메시, 그 다음에 단열재 집어넣고, 방수 시트 넣고, 축열 몰탈, 열을 저장할 수 있는 몰탈 넣고, 온수 난방을 했다. 이런 바닥 구조를 이 단면도를 통해서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도 보면은 여기는 내수합판을 썼어요. 그렇죠? 석가래 위에다가 내수합판을 쓰고 시트 방수 두 겹으로 하고 단열재 넣고 보터 넣고 그 다음에 한식 규화를 이렇게 얹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요 단면도를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요쪽이랑 도로 높이도 좀 다르네요. 그렇죠? 도로 높이도 다르고 이쪽이 더 높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쪽 지형이 더 높다는 뜻일 겁니다. 그 다음에 앙시도입니다. 앙시도는 지붕 가구를 제가 알 수 있는 도면이라고 했죠. 선생님들이 위로 딱 봤을 때 보이는 게 보 보이고 동자주 보이고 그 위에 또 중폭 올라갔고 판대공이고 그 다음에 종돌이 걸고 이런 게 다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면은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딱 잘라가지고 평면도를 밑에서 봤다면 앙시도는 위를 본 도면입니다. 그 도면을 통해서 지붕 가구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사항 연목의 연결 방식과 건물의 구조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하고 호첨하인지 겹첨하인지도 아실 수 있겠죠. 호첨하인지 겹첨하인지 아실 수 있을 거고, 얘는 겹첨하죠. 얘는 호첨하고요. 기본적으로 삼량인지 오량인지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면들을 통해서도 삼량인지 오량인지도 파악할 수 있지만은 이런 랑시들을 통해서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면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평면도랑 배치도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그 배치도는 지붕의 형태는 잘 나와 있지만은 지붕 가구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지붕 가구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다 안 켜지나? 이렇게 좀 더 켜볼까요? 자, 이게 지금 다 포죠, 포죠. 보입니다. 대보입니다. 그리고 요게 돌이에요, 돌이. 하나, 둘, 셋. 이게 몇 량집입니까? 3량집이죠. 네. 요게 대보고, 요 대보 사이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요 위에는 요 종돌이를 받치는 대공이 있을 겁니다. 그쵸? 대공이 있을 거고. 그래서 보, 주심돌이, 여기 종돌이, 3량가입니다. 3량가. 그런데 요 부분을 볼까요? 요거는 추녀가 있네요. 그쵸? 추녀가 있는 집은 지붕 형태는 어떤 형태가 나옵니까? 팔짝집이죠. 물론 우진각집도 추녀가 걸리긴 합니다만은 추녀가 걸리는 방식이 팔짝 지붕과 우진각 지붕은 달라요. 우진각 지붕은 한 모서리에서 이렇게 만나죠. 예, 근데 팔짝 지붕 같은 경우는 요 외기돌이라고 하는 부분, 외기돌이 왕지 부분에 추녀의 뒷부리가 걸립니다. 요런 건 팔짝 지붕입니다. 팔짝 지붕 가구고. 근데 요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요 부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붕 가구가 달라졌죠, 여기랑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요 부분만 잘라서 보면 오량이에요. 그쵸? 요건 겹쳐맞죠? 요거는 무슨 지붕입니까? 네, 맞배 지붕이고, 아까 얘는 팔짝 지붕입니다. 지붕이 좌우가 다르죠, 형태가. 그리고 또 어떤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호첨하네요. 그쵸? 네, 여기는 호첨하고, 요것도 삼량 구조죠. 네, 삼량 구조고. 참고로 맞배집과 팔짝 지붕을 보시면은 팔짝 지붕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끝 열이 돌이에요. 보는 여기가 끝이거든요. 그런데 맞배집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보예요. 보.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보가 하나 더 걸려요. 팔짝집에는 보가 안 걸리고 도리가 걸리는데 앞배집은 보가 하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지붕 앙시도를 천장 가구도라고도 표현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앙시도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각 도면의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도면과 관련된 그 도면이 어떤 부분을 표현하고 각 도면에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일단 다음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십시오. 넘어갈까요? 예. 설계하는 과정을 이렇게 해요. 이 순서대로 따라서 갑니다. 한옥의 설계 과정. 제일 처음에 보면은 먼저 땅을 저희가 먼저 파악하겠죠. 땅을 쭉 파악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참 이게 인터넷 정보가 잘 발달이 돼 있어서 정보 참 잘 구축이 돼 있어요. 앉아서 하니까 이런 게 좋네요. 제가 한번 어차피 실제
하는 방식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집 지으려고 땅 사놓으신 분 있으시다고 하셨죠? 한 2분 계셨던 것 같은데.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태안 충남 태안 충남요? 소원면 법산리.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충청남도, 네, 태안 군인가 신가 태안군, 소원면 수원면, 법산리. 법산리, 네, 번지까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네. 그래서 뭐 어디 찍지? 그 법산 저수지 바로 앞이거든요. 어떻게 찍지? 혹시 저게 집 지으려고 땅 사놓으신 거 말고 아무 분이나 주소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한 분만.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어디 있습니까? 양평군, 강하면 강하면 일반이고 무슨 리죠? 동호리 동호리 393번. 393번지 이렇게 딱 치면은요 집이 딱 나와요. 350제곱미터네요. 예, 이 지도 나오죠. 제일 좋은 거는 설계하기 전에 가가지고 일단 땅을 봐야겠죠, 그렇죠? 땅을 보고서 땅이 그 뭐 주변 어떤 지형인지도 보고 그 뭐 자연 아니면은 또 뭐 도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볼 텐데 항상 그렇게 매번 들락날락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실측해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들어오면 도면이 항상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땅의 면적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그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땅이시죠? 예. 그래서 보통 어떻게 저희가 이제 배치 그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얘를 그림으로 저장을 해요. 일단 그림으로 예를 들면은 캡처 기능 같은 경우 그거 워낙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그림으로 바로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얘를 저장한 다음에 CAD로 가지고 와요. 뭐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CAD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림을 불러드리거든요. 그림을 불러들여서 그 그림대로 그대로 따요. 그려요. 그리고 나서 면적을 알고 있으니까 면적 계산을 가지고 하면은 실제 거리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가서 실증 안 해봐도 됩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요. 직접 하나씩 다 해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뭐 그 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잠깐 그냥 소개 차원에서 하여튼 말씀을 드린 건데 얘가 용량이 좀 잘려서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면 버벅대요 좀. 현장 가지 않고도 평면도로 바로 작업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가긴 가야죠. 전혀 안 갈 수는 없고. 그 거리 개념이 바로 계산이 돼.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바로 풀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걸 그대로 따라 그려요. 그리기 기능으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 그래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은 면적을 재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딱 면적을 재니까 이게 미리미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면은 하나, 둘, 셋, 뭐 0.02241 정도 돼요. 근데 요거랑 아까 봤던 게 우리가 얼마였죠? 100 몇 평이었죠?
120평 정도 350평. 예, 350제곱미터였잖아. 그래서 요 면적 대비 350제곱미터 루트로 면적을 늘리면 루트로 계산해 씌워가지고 하면은 축적 스케일 딱 추정하면은 그 실제 그림 그 치수를 다 파악이 딱 돼요. 그렇게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스케일을 제가 그냥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한 10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실제 글이다. 이렇게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캐드상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리가 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정확하게 지금 치수를, 아니, 정확하게 면적을 계산을 안 해서 스케일을 잡은 거기 때문에 실제랑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방이 또 기본적으로 파악이 될 거잖아요. 지도상에서.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집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를 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땅이 물론 가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가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 이제 이렇게 정보 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이런 작업들을 가능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향을 어떻게 할 건지 주변에 있으면 지금은 제가 이 땅 모양만 그렸지만은 실제로 도로도 그리고 방향도 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향도 잡고 그리고 집의 면적이 어느 정도니까 배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런 식으로 배치 작업을 일단 하게 돼요. 좀 부연 설명이 약간 길었는데요. 하는 설계 과정이니까 한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뭐 개인적인 사례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그 배치를 하다 보면 이제 땅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올 거니까 집을 얼마나 크기로 앉힐 수 있는지, 얼마나 크기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뭐 건폐율이라든가 아까 보셨던 그 루리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건폐율이 40%도 가능하다 하면은 그 집 면적의 40%까지 가능한 거죠. 근데 뭐 그만큼 최대한 이빨 채워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땅이 넓으면 시골에서 당연히 다 뭐 채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하여튼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기 전에 배치 방식이라든가 평면을 어떤 식으로 잡는다든가 인면을 어떤 식으로 잡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치 방식과 관련돼서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집을 어떤 식으로 앉힐 건지와 관련돼서 집중형 배치, 분산형 배치, 뭐 절충, 특수형 배치 사실 이게 좀 도식화한 거여 가지고 실제 사례를 이걸로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로 모아지진 않고 다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배치를 하는 게 가능하다. 땅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디귿자, 턴미엄자, 턴디귿자죠 말하자면은 일자 이런 방식으로 땅을 활용해서 집을 배치를 할 수도 있고 통으로 하나로 그냥 집중돼서 하나로 붙여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마당을 가운데 마당을 두고서 서로 대각선을 마주보는 기역자 방식으로 그러니까 턴미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땅을 봐야겠죠, 그렇죠? 땅을 보면서 이제 배치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배치 방식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실제 우리 전통 건축에 남아있는 사례들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분류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윗부분에 보시는 일자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기역자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티귿자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 가지 사례 이야기할 때 명제고택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요거죠? 요 집에 일자형 배치 그러니까 땅의 모양에 따라서 일자형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그것도 그렇고요. 기역자로 할 수도 있고 니은자로 할 수도 있고 턴미음자로 할 수도 있고 뭐 경상북도 쪽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진짜 완전한 미음자로 하실 수도 있고 요건 앞부분에서 봤었던 재원 박도수 가옥의 평면도인데요. 이성업 가옥 이게 안채와 사랑채 평면입니다. 명제고택 요 티귿자 형태고요. 물론 요 집은 요 앞에 요렇게 대문채가 있어요. 행랑채가 있고 요 앞에 사랑채가 있습니다. 요 뒤쪽에 사당이 있고 요건 대진에 있습니다. 동춘당 여기 이제 안채 여기 보시면 여기 북쪽이죠.
아니,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네, 남향한 건물이죠. 예안이시 충효당 건물입니다. 완전히 미엄자죠. 예. 가운데 마당을 두고서 이렇게 만든 경우고요. 서백당, 이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경주 양동마을에 있는 서백당 건물이고요. 여기는 진입로가 이쪽이에요. 큰 사랑, 중사랑, 앞마당이 있고 요 뒤쪽에 사당이 있고 여기가 넓은 마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언덕바지에 있어요. 언덕바지에. 요게 재미있는 건데요. 내외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외담. 내외담. 남자, 여자 구분하게끔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고, 여기 보면은 요 문이에요, 문. 네, 문을 달아놨습니다. 하회마을에 있는 양진당 평면도입니다. 류성룡 선생님 형님이죠. 류운용. 예, 풍산 류씨 가문의 종택 건물입니다. 특이하죠, 이 집은. 미음자 집에 사랑채가 뒤쪽에 이렇게 크게 빠져나와 있습니다. 긴 대문채 또는 뭐 행랑채 이렇게 있고요. 양진당 조감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거 다 단차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 집들 보면 특히나 이제 경상도 쪽에 경사지형이 많은 쪽 같은 경우는 안채, 날개채, 대문채 이런 데가 2단, 3단으로 다 이렇게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다 보면은 대문채 통과하면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사랑채 나오고, 지나가면 한 단계 더 올려서 안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앞마당이 있고요. 여기도 마당이 있고 사랑마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평면 방식도 지방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랐어요. 요즘에는 사실 뭐 옛날처럼 뭐 전국 1일권이니까 그런 개념도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계획할 때 좀 그 지역의 특성, 역사적 전통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좀 감안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아파트 같은 데서야 그런 거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만, 적어도 우리 전통 한옥을 지을 때만큼은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라든가 지역적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한옥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비용 지원 같은 거를 해주는 지자체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자체 이렇게 심의 같은 거 들어가 보면은 그런 권고 사항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이 과연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어울리는 한옥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예를 들면 또 그 집에는 그쪽 지역에는 만약에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뭐 홑집이 많은데 좀 어울리지 않는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겹집을 짓는다든가 그쪽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뭐 역사적인 어떤 이런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집을 계획하기를 요구를 해요. 지역별로 평면 형식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건데요.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운 지방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데는 겹집이 많습니다. 겹집. 그러니까 기둥칸이 두 개의 그 3열로 구성이 돼서 방이 말하자면 두 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데 같은 경우 아마 채광 같은 경우는 불리하지만은 공간을 집중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죠. 그런 특성도 있었고, 또 기후가 추운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난방 같은 데는 유리한 점이 있을 겁니다. 홑집, 겹집, 양통집. 겹집과 양통집은 개념상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홑집은 말 그대로 홑집이에요. 그냥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방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겹집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방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냥. 양통집은 겹집이랑 용어가 좀 애매하고, 사실은 그 학자들마다 분류하는 방식도 좀 다르거든요. 뭐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용마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이 두 개씩 배열되어 있으면은 겹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양통집도 그렇게 겹으로도 구성이 되고 또 일부는 또 하나로도 구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평면 계획을 세울 때도 이제 요런 겹집으로 할지 홑집으로 할지, 아니면은 겹집과 홑집 사이에 뭐 1.5칸, 그러니까 태칸을 두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례 한번 보시죠. 홑집 계열입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나중에 자료 보내주시면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겹집입니다. 안방, 아랫방이 연달아 이렇게 두 겹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마루 아래 방들이 한 줄로 배치된 홑집에 대칭되는 평면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통 계열, 겹집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양통 계열도 온돌 중심형 평면 형식과 마루 중심의 평면 형식 그림으로 보이시죠? 확연하게 구분이 되시죠? 이렇게 이제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집들 같은 경우는 평면을 결정을 하면은 사실 구조는 거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거의 상관없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가 제한이 없잖아요. 철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옥 같은 경우는 나무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구조와 무관한 방식으로 평면을 짜면은 나중에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면 계획을 할 때 그런 이제 기둥의 배치를 염두에 두고서 당연히 이제 칸살잡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다고 그랬잖아요. 한옥에서 평면을 잡는 거는 칸살잡이를 잡는다고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은데 기둥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둥의 위치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정치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기둥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과 실을 구분을 하면은 그런 실마다 이렇게 다 세야 되는 자리에다가 기둥을 다 세우는 방식, 그런 걸 정치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주법, 여기 기둥이 없어진 자리 보이시죠? 이거는 그만큼 목구조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대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앞쪽에 기둥열을 감주한 경우, 요거는 뒤쪽에 기둥열을 감주한 경우입니다. 이주법, 기둥열이 맞아야 되는데 기둥열에서부터 약간 벗어났어요. 요런 거를 이주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뒤쪽 열을 옮긴 거고, 요건 앞쪽 열을 옮긴 거고, 이런 게 사실 구조적으로 썩 유리한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다가 요렇게 볼을 걸잖아요. 그게 대보를 그려야 되는데 대보에다가 요렇게 이제 충량을 그는 방식이 되겠죠. 택보를 그는 방식, 충량이나 택보. 얘는 충량, 얘는 뭐 얘는 택보, 충량을 걸게 돼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약간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큰 집을 짓기에는 좀 힘들어요. 작은 집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요렇게 만약 기둥이 있으면 요렇게 방을 앉히면은 좀 방이 좀 작아요. 좀 더 키우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기둥을 옮기면 방을 더 크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주법과 이주법을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감주를 하고 여기에는 이주를 했습니다. 기둥을. 근데 무조건 뭐 다 이주하고 감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붕 가구를 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해야 되죠. 무조건 방을 크게 하고 싶다고 해서 기둥을 옮겨버리는데 나중에 지붕 가구를 짜려고 보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둥도 옮기거나 없앨 수 있다. 인면입니다. 사진들 한번 쭉 보시죠. 말씀드렸던 이런 게 띠살창이에요. 외부에는 거의 전통적으로 보면은 띠살창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요거는 거는 판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판문에 써 있다는 거는 수상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고. 굴뚝이 있고요. 이런 건 창이 되겠죠. 창, 요거는 아마 고정창일 겁니다. 정자살,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서 찍은 건데요. 요런 거를 계자 난간이라고 하고, 실제 저희가 이제 바깥쪽으로 쪽마루 같은 거를 많이 내잖아요. 쪽마루를 낼 때 난간을 달 수도 있고 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런 그 난간을 닿는지 닿지 않는지에 따라서도 건물을 말하자면 인면, 딱 밖에서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인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작용을 많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기둥 높이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있죠. 주간과 주고, 요 사이의 간격에 따라서 집의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요 주간보다 주고가 높으면은 집이 굉장히 높아 보일 거예요. 그쵸? 전체적으로. 그런데 주고보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칸이 더 높다, 이러면 굉장히 집이 수평적으로 보이겠죠. 그런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주칸과
주고 이런 것도 비례를 잘 결정해서 해야 되고, 특히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창살, 창호를 전체를 잘 뚫을 건지 요렇게 뚫을 건지 요렇게 창호로 낼 건지, 창호와 벽면의 구성 비율, 요런 문제, 창살을 어떤 모양으로 쓸지 이런 것도 인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붕 형태도 뭐 두말할 것 없고요. 난간도 그 중에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다 판벽, 판문으로 구성을 했어요, 전부 다. 이런 공간에서 잠을 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뭐 대청이나 이런 공간일 겁니다. 요 뒤에 끝에 보시면은 요런 데가 방이었겠죠. 안동 양진단 아까 저기 도면이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쓰는 그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저렇게 벽면도 다 다르게 구성하는 거죠. 요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아까 벽은 다 판벽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청 마루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봐도 그 실에 바닥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맞게끔 그러고 해야 되는 거고. 온도를 넣어놨는데 밖에다가 판벽을 해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벽면, 인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를 하면서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재밌죠? 요즘에는 이런 집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봉창은 높이 달리는 걸 봉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작게 달리는 창들 있잖아요. 눈곱재기 창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네, 그런 창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고정창이에요. 고정창. 아마도 이제 뭐 밖을 내다보거나 그런, 아니면 이제 환기, 채광 문제, 환기라기보다는 채광 문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달아난 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 기계 침묵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저기 뭐죠? 제재소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그 시공에 간편하게끔 설계도 그렇게 하고 시공도 그렇게 하니까 이런 벽면 구성이 재밌는 구성이 별로 안 나와요.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냥 만약에 세 칸이 있으면 세 칸 다 그냥 중방 위치 똑같고 하방 위치 똑같고 상방 위치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참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옛날 집들 보면은 벽면마다 창호의 위치도, 창호의 크기, 위치, 창살, 인방 위치 이런 게 다 달라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림들이 있을까요?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벽면인데 똑같은 벽면이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벽면이 하나도 없어요. 문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벽면의 크기, 문하고 벽면하고 비율 이런 것도 다 다른 거죠. 근데 이런 거 딱 보면 그 집이 딱 봤을 때 느낌이 이런 집이랑 만약에 하방 높이도 다 똑같아요. 상방 높이도 다, 중방 높이도 다 똑같아요. 상방 높이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창살만 딱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런 집들이 많거든. 한옥을 지면은. 인면을 구성할 때 이게 뭐 구조적인 측면은 아니지만은 이런 측면들을 좀 잘, 옛날 집들 이런 재밌는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가능하면 좀 쉽게 가려고 그러고 좀 편하게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네. 네, 신경도 많이 쓰이죠. 아무래도 하면은 창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이제 뭐 두 짝 하면 6짝을 그려야 되는데 6짝 똑같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세 군데마다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창살도 다 다르면 그걸 일일이 다 작업해야 되니까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팔짝지병에 나오는 합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무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흙을 이용해 가지고 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와편을 이용해서 메꿀 수도 있고요. 길상문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꽃 모양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상문자 같은 거 넣어서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의외로 딱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보면 합각면이 잘 보이거든요. 포인트 같아요, 포인트. 이런 게 무슨 구조적이든 기능적이든 그런 의미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의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딱 포인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요게 명저고택입니다.
명저고택의 사랑채입니다. 사랑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디귿자가 있죠, 그렇죠? 디귿자가 있고 횡랑채 있고 횡랑채 앞쪽에 사랑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부엌 저기 아궁이가 있습니다. 아궁이. 예. 불 때는 데가 있고 여기는 바닥이 뭐겠습니까? 예, 그렇죠. 당근 우물마루겠죠, 그렇죠? 나무로 바닥을 했을 겁니다. 아까 편에서 찍은 사진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마당 사진이고요. 이런 걸 실형이라고 그러죠, 실형. 실형이라고 하고, 요게 보통 대청의 뒤쪽에 이렇게 이제 다는 그 창을 바라지 창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바라지 창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살이 있는 거 말고 당판문 또는 우리판문이라고 해서 판재를 켜가지고 나무 이런 그 울거미를 짜가지고 이 부분에 판재를 한 거예요. 그런 식의 문들을 많이 다는데 이 명제고택의 우리판문이 굉장히 예쁩니다. 무늬가 똑같아요. 좌우가 이렇게 한 무지를 이렇게 켜가지고 썼다는 거죠. 안채 동쪽 공간 보실 때, 그리고 이런 거는요, 요게 머름이라고 했잖아요. 요 머름이라는 거는 이게 출입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출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말 그대로 창이죠. 문이라기보다는. 이게 서백단 건물입니다. 양동마을에 있는 서백단 건물이고. 요런 건물도 보면은 아마 사진에 몇 장이 나올 텐데 요거 한번 벽면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요 위에다 이렇게 창을 만들어 놨어요. 곡보를 사용을 하고 곡보에다가 이렇게 밋밋하니까 물론 뭐 처음에 이렇게 했었던 목수의 마음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거 하나에도 다 이렇게 다 벽선을 다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사실 공사하기도 좀 좋아요. 옛날엔 다 흙벽 공사했기 때문에 이 면적이 너무 넓으면은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공사기지만 예쁘잖아요, 벽면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아니, 한옥을 짓는데 아파트처럼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한옥이면은 한옥을 짓는 의미가 좀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다 개성이 있고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집이 되게끔 하는 게 되게 좋은데 이런 데서도 그런 거를 좀 잘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잘됐다 못됐다를 떠나가지고요. 벽면 구성하는 게 그냥 창 달고 벽 달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그 집의 건축주의 뭐라고 해야 돼, 취향, 품격, 그 집의 취향이나 품격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게 도면상에서 봤었던 내외담입니다. 요런 게 내외담이에요. 내외담. 여기 문 보이시죠? 뭐 이걸 막아놨다고 못 돌아갈 못 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시각적인 어떤 차단 효과 이런 것들은 뭐 제대로 뭐 그런 쪽은 그런 어떤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단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 집이. 기단을 너무 낮게 하면은 한옥은 특히 전체 집에서 지붕이 차지하는 비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뭐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정도 되는데 기단이 너무 낮으면은 집이 땅으로 깔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단이 너무 높으면은 실제 생활하는데 좀 불편함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저게 경사진 언덕에 기단이 너무 높으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그 인면에서 딱 봤을 때 집뿐만 아니라 기단과 집과 지붕, 그러니까 세 가지 비례를 적절하게 잘 조화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딱 집을 봤을 때, 그 집은 뭔가 자꾸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보기에는 좋은데 너무 높다래가지고 생활하기 불편하다.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지형을 잘 활용해서 기단과 그 다음에 축부, 그 다음에 지붕, 이 세 가지가 갖는 적절한 인면 비례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집들은 다들 경사지에다 지은 집들이어가지고 기단이 대부분 다 높은 축에 속합니다. 생활하기는 약간 불편한 건 있어요.
단면 사례들 뭐 아까 좀 봤기 때문에 한번 사진으로만 한번 쭉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시간도 벌써 거의 다 됐네요. 단차가 있죠 전부 다. 네. 그리고 딱 보시면은 요렇게 잘랐어요. 요렇게. 네. 이렇게 잘랐는데 요 부분이 요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폭이 더 크잖아요. 양통이. 요렇게 해서 본 거고 요거는 쉽게 그림 이해 가시죠? 요렇게 자른 거니까 여기 큰 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중심체니까 얘는 이제 5량으로 구성을 하고 얘는 그냥 3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초가집입니다. 사진질이 너무 안 좋네. 특이하죠, 요거는. 이거는 몇 량으로 구분이 가능할까요? 3량, 2량. 반오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강화도에 가면 정수사 법당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도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한 칸을 더 내밀었어요.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입니다. 비대칭. 요쪽이랑 요쪽이랑 다르죠. 요게 평사랑이 되겠죠. 이게 종포가 아니 저기 종돌이가 없으니까. 이건 아까 봤던 사진들이네요, 다. 천장 평면. 요거는 몇 량입니까? 5량. 네. 1, 3, 5가 되겠죠. 5량 건물이고. 근데 여기는요? 반오량. 1, 3, 5량이 되겠죠. 그런데 요 양통이랑 요 양통의 차이가 있죠. 여기 보면은 4185입니다. 여기 보면은 치수가 잘렸구나. 그런데 당연히 딱 보기에도 4185보다는 커 보이죠. 중돌이 위치 한번 보시겠어요? 요 간격을, 요 종돌이랑 중돌이 간격이랑 요 종돌이랑 요 중돌이 간격이랑 확연히 다르죠. 예. 양통 크기에 따라서 지붕 가구, 특히나 이제 중돌이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중돌이의 위치가 지붕 물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거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를 중돌이를 밖으로 뺐다 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불매가 나겠죠. 네. 지금은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석가래 내민 길이보다 석가래 뒷부리 길이가 확실히 길잖아요.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일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중돌이가 이만큼 나와요. 그렇게 하면은 그 석가래의 뒷부리 길이보다 내민 길이가 훨씬 길겠죠. 불리할 겁니다. 당연히 불리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지붕 가구를 계획을 해야겠죠. 아까 평면도로 봤었는데 지붕 왕시도 딱 보니까 어떤 건물인지 풍산 유시 종택 건물, 양진당 건물에 아까 평면인데 이 부분이 약간 뭐였었어요? 네, 사랑채고 여기가 이제 마루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루로 되어 있었고 벽면은 한문. 네, 판문으로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은요 지붕으로 보면은 팔짝이죠. 근데 팔짝인데 요거는 다 지금 석가래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석가래가 다 노출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요렇게 있는 특이한 모양 보이시죠? 요거는 반자를 했습니다. 반자, 우물 반자, 나무로 다 반자를 마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 왕지돌이 부분에 석가래 뒷부리가 걸리잖아요. 그리고 추녀 뒷부리가 걸리잖아요. 석가래 뒷부리가 다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보이는 게 보기 싫으니까 요 부분을 반자를 쳤어요. 그 부분만, 요 부분만, 요 부분은 요런 부분만 눈썹 천장이라고 부릅니다. 눈썹 천장. 그리고 이쪽은 전체적으로 다 천장을 오픈한 거죠, 전부 다. 연등 천장으로 한 거죠. 요게 서백당 앙시도입니다.
또는 천정 평면도라고도 하고요. 요건 다 삼량 건물이에요. 그쵸? 새벽당 건물은. 안채도 삼량 건물, 날개채도 삼량 건물, 행랑채 또는 대문채도 다 삼량 건물입니다. 요 부분이 약간 내밀한 부분, 그 덧붙인 그 지붕이고요. 딱 보시면 이 지붕은 팔짝입니까? 맞배입니까? 아니면 우중각입니까? 지붕 형태를 한번 추정 한번 해보십시오. 가구만 보고. 지붕 가구만 보고 한번 지붕 형태를 한번. 아무거나 찍어 보십시오. 그래봐야 뭐 30%인데 확률이. 맞배입니다. 다 맞배. 요거 다 끝까지 다 보가 있죠. 여기도 보, 여기도 보, 여기도 보, 여기도 보. 아, 이게 보. 지붕 형태 한번 보시겠어요? 이따 나올 텐데. 이게 어디요? 아까 봤었던 앙시도랑 평면도 기억나시면 디귿자? 능제고택 같지 않습니까? 능제고택이 딱 디귿자였잖아요. 그쵸? 여기는 추녀가 달려 있고요. 여기는 맞배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진당의 지붕 평면도고요. 여기 팔짝이죠. 네. 요건 다 맞배입니다. 맞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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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배인데 요 지붕이 얘보다 위에 올라와 있죠. 건물이 얘가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게 새벽당 건물의 지붕 평면도예요. 다 맞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안채가 그쵸 날개채 위로 올라가 있죠. 얘가 더 높은 데 더 있습니다. 기단 자체도 높고.